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이슈에 대한 공감과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시사공방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이광희 전 충청북도의원, 신용환 서원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경선은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당원 투표에서 크게 앞서면서 최종 득표율 47.8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뒤를 이어 2위는 41.50%를 얻은 홍준표 후보가 차지했고 유승민 후보는 7.47%, 그리고 원희룡 후보는 3.17%를 각 얻었습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가 각 당의 대선 후보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었는데요. 오늘 시사공방에서는 여야 대선 후보 결정과 충북 지역의 민심의 향방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경선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일단 여기에 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네, 지금 막 제가 뜨거운 그 전당대 열기의 현장에서 막 지금 스튜디오에 왔는데요. 우선 전반적으로 이번 그 전당대회 대선 후보 선출에 대한 것들을 한번 관점만 정리를 해보면요. 평소에 보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초반 기세를 올리면서 40% 이상의 안정적인 지지율로 이제 1등을 달리고 있어서 무난히 1등을 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많았는데 중간부터 홍준표 후보께서 이제 무야홍, 무조건 야권의 후보는 홍준표다. 이런 이제 유행어를 타면서 또 20대, 30대, 2030 당원들이 이제 대거 신규로 당원으로 유입이 되면서 치고 올라가는 기세. 그래서 홍준표 후보께서 치고 올라가는 자가 이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막판에 이제 많은 기세를 올렸고 또 실제 최근 한 2주 동안의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많게는 10% 이상 차이를 벌리는 그런 결과까지 나오면서 기대감을 많이 높였습니다마는 결과는 전체적으로 당원에 있어서 특히 이제 당원 비율이 보면 2030이 많이 늘긴 했지만 아직 18% 정도밖에 되질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제 5, 6, 70대의 소위 이제 책임 당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최종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네. 이제 이광희 의원님은 이 결과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오늘 이제 그 결과를 보면서 당심이 민심을 엎었다. 그래서 좀 야박하게 들릴지 몰라도 사실은 그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그 당시 후보하고 경선을 해서 박근혜 후보가 당심에서는 이겼으나 여론에서는 진 결과가 나왔고요. 이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도 조직의 그 이낙연을 그 바람의 어떤 민심의 그 후보 이재명이 승리를 하는 이러한 결과였죠. 민심에서는 어쨌든 10% 이상 차이가 나도록 그 홍 후보가 이겼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20%인가요? 네, 20% 차이 이상 1.7배라고 하는데요. 계산을 해보니까 1.7배 정도를 당심에서 이긴 그런 후보가 당선이 돼서 저는 한편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축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처음으로 민심을 거스른 이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참 납득하기가 좀 어려웠었던 그런 결과였습니다. 사실 그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뭐 다른 후보들이 사실은 원희룡 후보라든가 유승민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약간 정상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그리고 좀 안타까운 건 뭐였었냐면 불과 검찰총장을 중간에 내려놓고 4개월 만에 대통령 후보를 만드는 이런 것도 되는 건가?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노력해 오셨었던 정당 정치 또 대한민국 정치를 이런 식으로 훼손시켜도 되는 건가? 남의 당 걱정할 건 아니지만 보면서 참 답답했어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 참 후지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당선되신 날 화끈하게 통 크게 한번 인정하고 격려 한번 해주시죠. 원희룡 후보가 이기셨으면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야, 이건 좀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지금 이광희 의원님께서 이제 정당 정치를 훼손했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조금 과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당 내 시스템에 어쨌든 들어와 계셨고 정당 내 룰에 의해서 8강전, 4강전을 거쳐서 이제 파이널까지 이렇게 했던 그 선거 전에서 어쨌든 당심도 결국 국민이고 민심도 국민이라고 보면 그런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예선을 통과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훼손했다까지는 조금 어폐가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윤석열 후보가 내세운 게 이제 시대 정신으로 본인이 내세운 게 이제 정의와 공정이란 말이죠. 정의와 공정 이 측면에서의 대결에서 아마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위협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더 민주당에서 의식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오늘 이제 방송 때문에 지금 이제 생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준비를 하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지켜봤어요. 무슨 발언을 하시나. 역시 공정과 정의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보면서 참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역대 보수 후보 중에 이렇게 많은 그 주요 사건 수사의 대상이 된 이런 후보가 있었는지 뭐 한두 건 정도가 아니고 지금 뭐 고발 사주부터 시작해서 뭐 옵티머스 사태 그 사건 뭐 한명시청의 모해 위증 사건 너무 많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것도 공수처에 이런 후보가 공정을 얘기를 한다. 그리고 정의를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그 전두환 칭송을 하거나 뭐 사과는 개나 줘버려. 뭐 이런 분이 어떻게 정의를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답답했다는 생각이 오히려 더 많이 들면서 저분이 떠올려야 되는 그런 단어들이 아니었다. 그 얘기를 원희룡 후보가 했으면 제가 믿는다니까요. 이번 선거를 놓고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신물나는 그런 선거다. 소위 이제 하자 있는 후보들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 오늘도 선출이 되는 와중에도 이제 일부 언론에는 또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두 분이 그건 여야 후보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소위 그 선호도 말고 이제 싫어하는 선호의 이제 호 불호를 따졌을 때 불호가 1등이 이제 윤석열, 2등이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약 60%대로 거의 비슷하게 이제 두 분이 나와 계신데 특히 이제 소위 사법적인 관점에서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거의 두 분이 이제 비슷하게 가고 있죠. 대장동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연관성이라든지 각종 인허가의 문제 이런 것들에서 비슷하게 나와서 정말 앞으로 조금 걱정이 되는 대선이기도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양 당에서 각 당이 추구하는 방향성과 어떤 그런 컨셉 이런 것들에 맞게 후보들을 선출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늘은 그래도 축하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결과가 나왔으니 이제 받아들이는 상황인 것이고 일단 이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선 방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을 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먼저 이제 당원 투표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면 투표율이 63.89%가 나왔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역대급으로 이제 높았던 이제 투표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이렇게 높은 투표율이 나온 이유가 있으면 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언론에서 이제 역대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이광희 의원님이나 민주당이 굉장히 억울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은 기존에 이제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탄핵 이후에 2018년 지방선거 등등에 이르기까지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이제 당내 예선의 투표율이 낮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급등하면서 굉장히 높아지면서 역대급이라고 표현을 쓰지만 여전히 전체적인 걸 보면 민주당이 약 67%, 국민의힘이 약 64% 정도로 민주당 투표율이 더 높고 투표에 참여한 분도 국민의힘은 이제 36만 명, 민주당은 약 220만 명이니까 민주당이 그런 면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흐름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라는 그 열망 어떻게 보면 흥묘, 백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심지어 누가 되든 하여튼 정권 교체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더더군다나 특히나 이제 막판이 될수록 윤 후보와 홍 후보 두 분이 치열하게 경쟁이 되면서 투표율이 높아진 측면이 있고요. 한 가지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을 짚으면 우리 충북이
이 전체 투표율에서 거의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약 53%. 평균이 63 정도인데 충북이 53 정도니까 전체적으로 아마 우리 충북은 합리적인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이 선거전이 이제 네거티브나 여러 가지 조금 혐오스러운 점들이 같이 가면서 충북인들이 조금 돌아섰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차제에 국민의힘의 선거 제도를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방금 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당원 56만 명 중에 뭐 36만 명 정도가 참여를 하셨어요. 이것만 가지고 많다. 저희들이 210만 명, 220만 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그 선거인단 같은 경우는 75%가 넘는 이런 투표율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여론조사 방식으로 대통령을 뽑는, 그러니까 후보를 뽑는 이런 선거 운동은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론조사가 어떻게 문항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달라지는 이런 방식은 옳지 않다. 오히려 저는 그 선거인단 방식이 미국 방식을 우리가 차용을 50%를 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국민의힘이야말로 그렇게 좀 해야 되는 정당이 아닌가? 그런데 왜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노릇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영훈 교수님께서 원희룡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합쳐서 원희룡 후보 3점 몇 퍼센트 나오고 유승민 후보 7점 몇 퍼센트 나와서 합쳐서 10%밖에 안 되는 이건 너무 좀 왜곡된 결과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조금 더 정상적인 후보가 이렇게 당에서 성장하고 정당 정치를 통해서 성장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그분들이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이미 예상되는 이런 후보를 선택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계속 남는다는 겁니다. 우리 관 의원님께서 아마 여러 가지 아쉬움을 말씀 주셨는데 뭐 윤석열 후보 굉장히 정상적인 후보시죠. 기본적으로 국가의 어쨌든 검찰총장에 오르기까지 그 수많은 우여곡절과 역경을 딛고 이렇게 올라가서 그 뒤에 이제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도 여러 반론이 있으시지만 본인의 일대 원칙이라고 내세우셨으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더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요. 선거 제도는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룰 세팅을 할 때 흔히 소위 이제 룰 세팅을 할 때 보시면 미국식의 여론조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한테 여쭤보고 또 찾아보고 하니까 1대1 경쟁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1대1 경쟁 방식으로 할 때 마지막에 발표된 거를 보면 원희룡 후보가 다른 새 후보님하고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게 나오는 3등이나 4등은 아닌 이런 이제 위에까지 올라오는데도 소위 말하는 줄라레비 방식의 호명, 넷 중에 과연 누가 제일 경쟁력이 있겠냐 이렇게 해서 이제 호명을 하면 1, 2등이 확 쏠림이 있고 3, 4등이 뚝 떨어지는 아마 그 면에서는 유승민 후보께서도 굉장히 좀 아쉬웠거나 불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1대1 경쟁력으로 하면 큰 차이가 없는데 줄라레비를 세우다 보니까 두 분이 너무 첨예하게 이제 경쟁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후보는 가려지는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당심을 50%하고 민심을 50% 하는 이런 제도는 전체적인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 등을 겪어서 절충한 방식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꼭 옳다, 어느 것이 잘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폐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은 그 권리당원이 6개월 전에 그 입당을 해서 1,000원씩 당비를 낸 6개월간의 과정이 있어야 선거를 할 수가 있어요. 권리당원이 되는 거죠. 근데 그쪽 같은 경우는 50여만 명, 56만 명을 모으는데 그 중에서 19만 명이 9월 이후에 그것도 1,000원 한 달만 내면 30일간 당원이 되면 되는. 그러니까 그냥 1,000원 내고 당원 되면 19만 명이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조직을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윤석열 후보 쪽의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그 지역위원장들이 거의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저는 그래서 속으로 이게 윤석열 후보보다는 그래도 이런 이미 국민들에게 검증을 받아왔었던 후보들이 돼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는 그로부터는 아직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검증이 안 끝난 이런 상태에서 보면 너무 아쉬웠다. 그리고 그분에게 너무 유리한 제도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제도가 지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양쪽을
동등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민주당도 수도 없이 많은 이런 그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지금의 제도가 완벽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그 기본적인 어떤 검증이 됐냐 안 됐냐는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에서 당신 입으로 본인 입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검찰총 한 분야에서 26년, 27년 이상 해왔고 그게 단순히 뭐 하나의 누구를 잡고 잡아들이고 이런 것만 한 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이런 전반적인 거를 같이 다루는 측면이라서 내가 검증이 안 됐다고 생각지 않는다라는 답으로 충분히 대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개사과를 하십니까? 이건 개사과 이런 부분이야 이제 그 캠프의 어떤 실수일지 뭐 그 내부 해명하고 설명한 걸로 대신을 하고요. 일단 그 당원들 이제 민주당은 권리당원이라고 하고 국민의힘은 책임당원이라고 하는데 이건 당의 히스토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뭐냐면 옛날에는 이제 오랫동안은 보수 정당이 더 당원이 많았었고 또 이제 2000년대 접어들면서 민주당 쪽이 이제 당원이 많아지기도 하고 엎치락뒤치락 있었는데 탄핵 이후에 이제 당원이 소위 말하는 책임당원이 거의 뭐 급격히 줄어서 정말 당이 존립의 위태까지 이렇게 왔었는데요. 그 뒤에 이제 서서히 회복하면서 가다가 이준석 대표가 이제 젊은 리더십으로 등장을 하면서 강하게 당원 배가 운동을 시작을 했고 그때 이제 불이 붙어서 실제로 이제 이준석 대표가 6월 중순에 이 대표가 됐는데 그 뒤에 기존 당원보다 이제 2배 이상 올라오다 보니까 탄핵과 그 어떤 힘들었던 상황을 지나서 온 이 당만의 히스토리로 그건 이해를 해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광희 의원님께서 그 신 교수님 때문에 더 뭔가 안타까워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사실은 윤석열 후보와 같은 그런 케이스는 우리 정당사에서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신 교수님이 막 실드치는 게 그게 안타깝습니다. 지금. 아니요,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오늘 보셨다시피 윤석열 후보 딱 되자마자 나머지 세 분이 이제 깔끔하게 다 승복한다. 그리고 원팀 정신으로 하나 된 그 국민의힘 특히 정권 교체를 위해서 미랄이 되겠다 딱 선언을 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 정리가 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 한동안 이제 홍역을 치렀고 역시나 이낙연 후보님께서 같이 경쟁하셨던 후보님께서 뭐 상임 선대위원장이라든지 뭐 총괄 선대 이런 걸 맡지 않으시고 고문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반발 정도 이제 뒤에 이렇게 계셨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 어떤 후보의 정통성이나 정당성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피장파장의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방식은 사실 그 경선 승복을 해왔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승복하지 않으면 굉장히 몰락한다는 이런 이제 과거의 경험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가 됐는데 저는 이제 그 홍 후보가 막판에 백의종군을 넣었다가 빼는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쿨하게 인정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저분은 선거운동도 안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물론 약간의 바람이기도 하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쪽이 뭐가 좀 안 됐으면 좋겠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겉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 하고 어떻게 민심을 거스르고 당심의 힘으로 조직의 힘으로 이렇게 민심을 거스르냐 이런 면에 있어서는 두고두고 해자될 것 같다. 왜 그러면 그런 식의 그 결과가 별로 없었던 거 아닙니까? 여야를 통틀어서. 네. 민주당은 이제 소위 이제 봉합한다 그러죠. 이게 이제 민주당은 제가 기억을 해보면 저희가 거슬러가 보면 보수 정권의 9년 반 동안 약 8번의 이합 집산이 있었어요. 당이 이름도 바꾸고 해체 모여를 8번을 했어요.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시련도 있고 트라우마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봉합하고 통합해서 가야 된다는 게 아마 많이 강해졌을 겁니다. 탄핵 이후에 보수 정당이 처음으로 이제 쪼개져 보는 그런 경험도 해보고 새로 봉합하고 하면서 보수 정당에서는 원팀 정신이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더 크게 깨달았을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서로의 각 당의 차이점이 있는 가운데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아주 쓴소리 하나 이렇게 툭 선문답하듯 던지고 외국으로 가시기도 하고 여전히 이제 그런 당내 갈등은 첨예하게 존재하면서 갈등과 또 견제와 균형 속에서 또 더 강한 후보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뭐 경선 방식에 대해서는 이광희 의원님 많이 조언을 해드렸으니까 예, 뭐 받아들이실 부분이 있다면 뭐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경선에 대해서 또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이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이 상당히 좀 치열했고 또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이 좀 피로감을 느끼시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이 네거티브 공방이 왜 이렇게 치열하게 이루어지는지 또 이게 또 실제로 후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 때문일까요? 일단 이제 저는 네거티브를 한다는 게 당내에서 있을 때는 사실은 후보 검증의 시간이고 미리 이제 예방주사 맞는 백신의 역할을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검증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나온 지 4개월밖에 안 된 신생 후보였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검찰 역사상 있어서는 안 되는 고발 사주, 그거를 야당의 고발을 사주를 하고 이런 그 의혹을 가지고 있는 후보기 때문에 당연히 할 만했고, 그 다음에 전국을 돌면서 보면 준비가 안 된 게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공약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4개월 동안 나오셔서 그 이러저러한 곳에 노출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하루에 한 실기씩 계속 실수를 하시는 후보예요. 그런 후보들을 그 네거티브라는 이름으로 그냥 그 물 말아서 먹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이거는 정확하게 그 후보들이 검증을 해야 되고 오히려 좀 더 치열하게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후보가 많이 연로해지셨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옛날에 그 홍준표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좀 실망을 했는데 그나마 이제 그 유승민 후보가 제대로 된 검증을 하셨고, 그런데 원희룡 후보는 너무 검증을 안 하시더라고. 그냥 같은 편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저분은 왜 저러시나? 뭐 작전인 건 알겠는데, 예, 뭐 윤석열 후보의 그 제일 앞에서 싸우는 그런 선거 그 전략의 면에서 뭐 그렇게 하셨다고는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훨씬 더 공세를 더 취하셨어야 됐다. 검증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그럴 경우는 이제 본선에 와서 여야 간의 이제 공방 속에서 다시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홍준표 후보의 발언을 지금 이광희 의원님께서 정확히 이제 해주셨는데, 홍준표 후보가 말씀하시기를 네거티브와 검증은 다르다. 여기서 혹독하게 검증하지 않으면 본선에 가서 더 화끈하게 깨질 수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하셨는데, 제가 보면 정말 아쉬운 게 있습니다. 양당이 다 네거티브로 사실은 점철이 돼 있었는데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네거티브의 검증이 서로 약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보면 이낙연 후보께서 갑자기 지지세가 꺾인 게 변호사 비용 대납권을 가지고 했을 때 네거티브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지지율이 꺾입니다. 그 뒤로 크게 회복을 못하고 계속 고전을 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국정감사 때 보셨지만 많은 어떤 답변에 대해서 회피하고 크크크 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고, 과연 그러면 진정으로 그런 네거티브가 아니라 검증이 됐다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도 제가 안타까웠던 것들은 자, 네거티브와 검증의 경계가 어딘지는 뭐 정확히 나눌 수는 없겠지만 개인 신변 잡기, 신상에 대한 거, 이런 분들, 이런 부분으로 공격한 거. 예를 들어 유승민 후보님 안타까운 점으로 본다면 한 번, 두 번 정도 그걸로 했다 그러면 괜찮았을 텐데 계속 연속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사실상 당심을 많이 잃은 측면도 있거든요. 최근에 보면 국민들은 어떤 신변 잡기에 관한 거라든지 네거티브를 위한 네거티브 이런 것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진정한 검증이었다 그러면 정책이나 그분이 살아온 어떤 이력, 내역, 또 했던 일, 예를 들어서 뭐 인허가 문제 또는 검찰에 수사했던 문제, 이런 것들을 놓고 하는 것들이 진정한 검증 아니었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좀 예민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 재창출이 이제 지금 달려 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의 어떤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마다 좀 예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향후의 어떤 결과를 좀 예측을 해보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 둘 중에 하나를 만약에 선택을 하신다면 어떻게 되실 것 같은지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그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검증 얘기를 조금만 더 붙여서 좀 드릴게요. 그 대장동권과 관련돼서 계속 검증을 한다고 해서 저희 이재명 후보가 국감 검증까지 받았어요, 야당에. 야당에서 단 한 개도 제대로 된 공세 못 피지 않았습니까? 국감장에 그러니까 심지어는 제가 보기에는
국감에 설마 안 나오겠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원직을 유기하는 거죠. 직무 유기죠. 오히려 더 그 자리에서 좀 세게 하셨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 검증과 네거티브의 어떤 경계와 선상에서 양쪽이 이제 본선에 올라가면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양쪽이 그 뭐랄까요? 지금 입을 만한 상처를 굉장히 많이 입은 상태에서 이제 본선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 그 방법은 결국은 국민들의 민심의 흐름을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나온 얘기들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들이거나 새로운 게 없을 경우는 오히려 이제 네거티브 한다고 또 역공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결국은 정책 검증 방법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정책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훨씬 이재명 후보가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후보라는 게 이번 과정에서 좀 보여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쨌든 국민들이 정책을 보고 판단을 해주시는 그런 그 대통령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뭐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권 교체냐, 과연 이제 정권 재창출이냐에서 민주당 내에서 송영길 대표께서 이제 이재명 후보로 하는 것도 정권 교체다라고 하면서 이제 논란이 많이 됐긴 했지만 지금 이광희 의원님 민주당 입장에서 정권 교체 만만치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저 역시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을 보면 58%에서 많을 때 60% 정도의 정권 교체 여론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왜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과연 이재명이라는 그 후보께서 하루 이틀의 어떤 그런 검증 과정을 통해서 왔느냐. 지금 보시면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많이 올라와 있는 뭐 가족 간의 불화, 뭐 막말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 일, 해온 일, 성과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이제 정책적 역량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분명히 개인 대 개인으로 보면 당 대 당이나 세력 대 세력으로 보면 비슷하겠지만 개인의 역량으로 보면 분명히 어떤 행정을 하시면서 굉장히 강하게 쌓인 면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지금의 정권 교체 열망만으로 과연 그 정권 교체가 쉽게 될 거냐 이 부분에서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긴장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건 단적으로 뭘로 알 수 있냐면요. 정권 교체 열망이 예를 들어 60%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후보 대 후보 1대1 붙이는 건 어느 건 이기도 하고 어느 건 지기도 하고 대체로 지지율로 보면 한 37, 8%, 뭐 많을 때 41, 2%. 자, 그러면 정권 교체 열망보다 후보 지지율은 훨씬 떨어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단적으로 비추어 봐도 만만치는 않다.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야지 그 해온 일 갖고 평가받는 분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지금까지 이제 여당과 이제 야당 중에서도 제1야당의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이렇게 확정이 되었는데 제3지대가 또 있습니다. 제3지대로 안철수, 또 심상정, 김동연 후보 등등이 있습니다. 이 제3지대 후보들이 이제 향후 대선에서 어떤 행보를 좀 보이게 될지 예상을 하신다면 어떨까요? 이광희 의원님이 먼저 말씀. 저는 이제 그 어느 후보가 출마를 하면서 단일화 얘기를 하면서 출마를 하는 모습을 처음 봐요.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나오셔야 되는데 무슨 단일화 병 걸리셨나? 이거 뭐 한두 번도 아니고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은 또 나오셨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긍정적입니다.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한국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냐의 문제로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올바른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오히려 저는 심상정 후보는 끝까지 간다고 지금 정의당에서는 하고 계시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민주당에서는 위협적입니다. 어쨌든 민주당을 찍을 만한 분들, 진보적인 분들이 심상정 후보를 찍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는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세력들이 그렇게 각축을 벌이면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김동연 후보의 새로운 도전이 충북에서는 좀 지켜볼 만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분이 그 말씀하셨던 첫 번째 공약이었었던 행정개혁, 뭐 5급 공무원 시험을 없애겠다. 이거는 저도 적극 찬성을 하는 그런 아닙니다. 행정개혁이 되지 않으면 누가 되든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도전적이고 공무원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급 행정고시 없애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던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그런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오는 게 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이광희 의원 말씀하셨듯이 단일화라는 이야기를 들고 나오면 그 후보가 이기는 법은 없다는 거죠. 정치에서 이제 흔히 하시는 말씀들이. 민주당에서 정세균 후보가 열심히 이렇게 전진하시다가 단일화 이야기가 언론에 딱 나오면서 지지율이 딱 정체가 되는 그런 현상을 이번 예선전에서도 좀 봤는데요. 안철수 후보 참 뭐 한편 안타깝기도 하고 분명히 표를 얼마를 얻든지 간에 몸값은 단일화에 대한 거는 이제 여러 가지 퀘스천이 있지만 몸값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특히나 이제 안철수 후보의 대권 선언으로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생기죠.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이제 새롭게 선대위를 꾸릴 텐데 지금 언론지상으로 보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이렇게 원톱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론에 나오는데 그러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그 대표의 또 후보의 서로의 안 좋았던 그런 기존의 그런 일들까지 비교해보면 과연 그러면 선대위를 빨리 꾸릴 수 있는 것이냐, 먼저 단일화에 대한 논의가 먼저냐 등등을 통해서 안철수 후보의 몸값은 굉장히 높아질 거다. 퍼센티지를 떠나서 이런 건 하나 전망해 볼 수는 있고요. 아마 내년 1월 이후까지 저는 간다고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또 우리 충북 출신의 아주 걸출한 훌륭하신 김동연 전 부총리께서 이제 출마 선언을 하시고 지금 뛰고 계신데 정말 다 좋은데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보수 진영으로 여론조사가 되고 어떤 때는 진보 진영. 여전히 그렇다는 거는 굉장히 앞으로 어떤 크게 성공할 가능성은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야가 이제 저는 한국의 정치 지형을 이렇게 보면서 중간층 중도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을 담을 만한 그릇이 계속 나타나지 못하고 있고 또 진보 정치에 대한 그릇이 제대로 또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커다란 거대 양당에게 눌려서 결국은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선거제도 전체를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들을 정도로 소수의 목소리 들어야 되는데 막상 대통령 선거 해보면 양당의 목소리에 끼어서 지금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동연 후보의 그런 도전 이런 거는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도 이 부분은 이광희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사회가 갈등 구조가 심화된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어떤 의견을 조율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중간지대랄지 어떤 합리적으로 거중 중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집단 정당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치하면서 새로운 목소리들이 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새로운 목소리가 나는 지점들을 가만히 보면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통찰력 있게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목소리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거대 양당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조금 이 중도적인 목소리나 또 다른 진보적인 목소리들에 대해서 귀 기울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상정 후보가 저희 표를 많이 갖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됩니다. 네. 아마 이 보수 쪽도 뭐가 있냐면 지난번 대선에 또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네 분이나 이제 경쟁을 같이 하시면서 뭐 더하면 합치면 이겼다 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 또 갈라지면 어떡하지? 이게 이제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서 앞으로 또 그 단일화에 대한 논의가 아주 흥미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의견 일치를 딱 보이시는 걸 보면 이 삼지대의 또 역할이 또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이제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 지역의 민심은 또 어떨지 좀 이게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충북의 민심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상을 해보신다면 어떻게 갈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경선 과정에서 앞서도 우리 신용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의 이번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에서 가장 투표율이 낮게 나온 곳이 충북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충청권에서 처음으로 첫 투표를 깠거든요. 그랬을 때 충북이 54%를 한꺼번에 밀어주면서 사실은 대세가 그때 결정이 돼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충북을 또 넓게 보면 충청권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어쨌든 빚을 지게 된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충북의 힘이 많이 약화돼 있고 좀 힘이 약한 상태에서는 그런 캐스팅 보드를 잘 활용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좀 들고요.
그 공약 비교는 조금 이따 신영환 교수님 말씀 듣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제 한참 얘기 나왔던 것이 이제 충청 대망론이죠. 근데 이번에 보시면 이제 53% 이렇게 나온 부분을 보면 충청 대망론이라고 할 때 우리 충북 입장으로만 국한해서 보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고향이 공주, 충남 공주라는 이유로 충청 대망론이다. 이렇게 붙이기에는 요즘 세상이 너무나 이제 많이 다단해진 거죠. 옛날처럼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충청 대망론이나 이런 쪽의 역량은 아닐 것 같고요. 이제 내부에서 이제 심하게 이렇게 경쟁하고 부대끼고 이제 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충청인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늘 예선이나 본선에서도 이제 캐스팅 보트라고 그랬는데 캐스팅 보트라는 말을 저는 달리 부르고 싶습니다. 캐스팅 보트는 또 잘못 해석하면 너무 이제 줏대 없이 스윙 보터로 이기는 쪽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충청북도 우리 충북 도민들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집단이다. 다중에 그 합리가 모여서 아주 올바른 선택을 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개념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 스윙부터라고 그러면서 약간 폄훼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일단 뭐 좀 이렇게 하고 가면요. 지금까지 사실은 충청북도가 민주당 안에서 보면 스윙부터적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앞서 나가는 그 결정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스윙부터에서 내부적으로는 이미 앞서가는 이런 곳으로 바뀌어진 분위기가 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일단 우리 지역이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지역적 특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캐스팅부터 역할을 해온 경험이 이제 상당히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번 대선에서 이제 충북의 어떤 민심의 향방이 어떤 역할을 할지, 어느 정도 또 역할을 할지 또 예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좀 전에 이제 캐스팅 보트 말씀도 하셨지만 이재명 후보님 그리고 저 윤석열 후보님 이제 양당에 결정돼서 치열하게 이렇게 접전을 벌일 텐데요. 아마 기존의 그 큰 틀에서 우리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충북에서 잘 합리적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떻게 보면 두 분의 캐릭터가 굉장히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강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굉장히 사나이다움 그 이면에 또 굉장히 섬세함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쳐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공통점도 있고 또 차이점도 있고 공약은 뭐 윤석열 후보님은 아직 충북만의 공약 이렇게는 이제 특정지어서 할 수 있는 공약을 아직 발표하시지는 않았는데 지난번 토론할 때 보니까 전체적으로 충북에 대한 예를 들어 광역철도, 청주 지하 도심 통과, 지하화 이런 것들에 대해 다 동의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 큰 틀에 어떤 정책이나 이런 데서 큰 차별점을 거두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아마 결국 우리 충북에서 보면 마지막에 굉장히 점잖고 품위 있고 이런 부분을 또 우리가 많이 따지기 때문에 그런 데서 소구하시는 분이 조금은 더 점수를 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윤석열 후보에게 충북인의 입장에서 되게 실망한 게 8월 11일 날 여기 충북에 방문하셨을 때 충북에 뭐 할 거냐고 하니까 거의 얘기를 하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왜 준비를 안 하신 분이 여기에 오셨지? 그러면서 기자들이 여러 가지를 여쭤보니까 옥천의 그 유경수 여사가 참 존경받으셨다. 그게 뭡니까? 저는 아니 너무 준비를 안 해오셨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좀 짜증이 난 측면이 좀 있어요. 후보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저는 어떤 후보든 간에 나오려고 하면 세 가지를 꼭 묻거든요. 왜 나오셨습니까? 뭐 하러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이길 겁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뭐 하러 충북에 오셨냐고 했더니 거의 대답을 왜 오셨어? 그래서 저는 야 이분이야말로 정말 준비 안 되신 분인데 그냥 그 어떤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높아서 여기까지 그냥 오신 분이구나. 우리 정치 같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죠. 저렇게 정치하지 않습니다. 준비 많이 하시잖아요. 신영훈 교수님 같이. 이재명 후보가 그 당선되자마자 가장 먼저 그 충북이 이제 뭐랄까 충북이 사위라고 하나요? 충주의 사위죠, 사실은. 충북이 사위라고 하면서 굉장히 공약 보따리를 많이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푸셨어요. 대비가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저것도 충북이 오시려면 뭐를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뭘 하시겠 하다못해 균형 발전 얘기라도 했으면 제가 덜 속상했어요. 그런 얘기조차도 그러니까 균형 발전이나 지방자치나 지방 분권에 대해서도 거의 잘 모르시는 분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중앙에서 방송할 때도 보면 공약할 때 지방자치와 관련된 부분 얘기 거의 안 하십니다.
지방에 대한 사고가 없으신 분이에요. 고향만 공주죠. 그러니까 고향만 지방이고 서울적 관점과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지방은 어떻게 하란 말이죠? 광역도시 클러스터 만드는 거 이거 다 어떻게 할 건지 전 정말 묻고 싶었어요. 제가 윤석열 후보 이제 충청권 토론회 때 전체적인 공약을 봤습니다. 맞습니다. 충북 자체에 대한 충북 아니 맞다고 그러시면 아니 맞습니다. 충북 내 자체 공약이나 디테일에 분명히 약한 건 맞습니다. 충청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아까 이제 분권에 대한 게 없으셨다고 그랬는데 분권에 대한 말씀도 있고 정책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게 우리 충북에만 해당되느냐 전체 충청권이냐 이고 그런 분권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청와대 이전 이 부분에서 청와대 이전까지는 아직 헌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세종시에 청와대 분원 분사무소를 설치하겠다 뭐 이런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분명히 충북의 공약이나 디테일이 부족한 거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맞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부분이 예선전에서 어느 후보도 말씀하셨지만 국정 철학 본인이 왜 나왔는지 그 부분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큰 틀의 것을 가지고 분명히 윤석열 후보도 얘기를 했습니다. 적재적소에 딱 적임자들 귀한 분들을 써서 잘 운영하겠다. 이런 이제 기본 철학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과연 자동차에 나사가 몇 개 들어가는지 반도체 부품이 몇 개 들어가는지 이것까지를 지금 4개월 4일 되신 분한테 요구하는 건 조금 무리인 것도 같습니다. 그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잖아요. 김영삼 대통령께서 머리가 없으면 사람을 쓰겠다. 그 얘기 똑같이 하시더라고. 아니죠. 이제 거기서 차이점은 누구를 쓰느냐에 대한 그러니까요. 머리는 본인이 갖고 계신 거죠. 어느 사람을 쓸지는 본인이 갖고 계신 거죠. 세상이 정치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결국은 정치는 옛날에는 정말 등 따숩고 배부르게 만드는 게 목표였었다면 가난을 극복하고 산업화를 잘 이루자는 게 목표였었다면 지금은 국민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가 사실은 지상 목표 아닙니까? 국민을 행복하게 정치가 하는 방법은 정치와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이나 혹은 권력을 획득하고 나서 어떻게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행복하게 만들 것이냐를 얘기를 하는 게 정치인데 그런 얘기를 제대로 못 하시면 이건 문제가 있는 후보인 그러니까 거지.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큰 철학이잖아요. 정치 철학. 그 부분을 말씀을 못 하셨을 리가 없죠. 그리고 저도 이제 수도 없이 공부를 하고 지역에 대한 정책을 지금도 이제 경제 정책을 일주일에 2편씩 이제 라디오 방송도 하고 그러지만 실제 그 디테일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는 게 많고 놓치는 게 많습니다. 다만 확고하게 어느 방향성 미래 먹거리, 미래 일거리를 내가 어느 걸로 창출해야 되겠다는 기초 철학. 물론 윤석열 후보님 외워서 하셨을 거예요. 단기의 속성으로 하셨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그런 기본 철학만 녹아져 있다면 충분히 그 디테일에 대해서는 아마 뒤집어 보면 이재명 후보도 어느 분야, 특정 분야, 저랑 경제 아마 논쟁 붙으면 저 이기지 못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 특정 디테일에 대해서는 놓칠 수도 있다. 큰 틀의 철학이나 이 부분은 확고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선자 제 연설을 하시는 중에 제가 어느 지점에 딱 꽂혔습니다. 그 문화 세계적으로 지금 문화가 강성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그 말씀 하시려면요. 그 당이 더불어민주당이 했었던 블랙리스트 만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셨을 그게 철학인 거지. 저는 그런 내용들이 빠지고 지금 잘 나가니까 그거 더 지원하겠다. 이게 무슨 공약이고 이게 무슨 철학입니까? 저는 오늘 그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서도 실망을 정말 많이 했어요. 만약에 원희룡 후보가 당선됐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유승민 후보가 얘기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용 보면서 굉장히 허탈했거든요. 야, 저런 분이 야당의 후보? 너무하다 이거. 다른 분들 훌륭한 분들 많은데 이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다는 거고 죄송하지만 개인 생각입니다. 네네. 개인 그거에 생각. 대해서는 저도 이제 많은 아쉬움도 있을 수 있고 자꾸 동의하지 마세요. 아니 아쉬움도 뭐 분명히 공격을 못 하잖아. 아쉬움도 있지만 그 부분은 그 의원님께서 이제 이재명 후보를 보고 이재명 후보 수락연설을 보고 저도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웠어요. 뭐냐면 정부 여당 대한민국을 이끌어간다는 집권 여당의 후보라면 모든 국민을 품을 수 있는 통 큰 얘기를 해야지. 제가 보인 것은 악다구니가 보였어요. 그리고 이분법이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갈등이 양극단으로 아주 치열하게 돼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통합적 리더십 이런 것들을 발휘할 때도 되시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죠. 예,
이광희 의원님께서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실 때 신 교수님께서 너무 깔끔하게 인정을 하시는 바람에 신 교수님이 너무 그렇게 인정을 하시니까 이광희 의원님이 약간 좀 아니, 당황스러우신 그리고 것 하나 같아요. 더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말씀하셨는데 김은경 환경부 장관 어느 정권 사람입니까? 그다음에 검찰의 인사 싹쓸이 과연 어느 때 정권들입니까? 그거는 제가 결과적으로 보면 어느 정권이나 자유롭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할말 예. 이럴 때는 할말한이라고 하거든요. 예. 할 말은 많은데 하지 않겠다. 예. 네, 일단 그 공약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아직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제 우리 지역에 관한 공약은 일단은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혹시 지금 각 당에서 이제 대선 후보가 아니면은 이제 당 차원에서 이제 우리 지역에 관해서 발표된 공약이 있다면 혹시 뭐 어떤 점이 있을까요? 혹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행정수도를 완성을 하겠다는 게 기본적으로 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충청권 전체 메가시티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좀 핵심이 있고, 그다음에 세종시의 국회 분원이라든가 또 청와대 이전이라든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안이 있는데, 특히 충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바이오 산업의 거점지구로서 이걸 원활하게 더 강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송 바이오의약품 전문 인력 양성센터라든가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준비를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 발 더 나가신 거구나 이런 생각은 좀 들고, 부족한 거는 말씀대로 계속 보충을 좀 해나가야 될 텐데 전체적인 얼개는 그래도 좀 세워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 아니 아니고 이하 동문입니다. 제가 아주 재미난 걸 발견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원희룡 후보 캠프의 종합 상황실장을 맡으면서 정책을 전체를 이제 비교하고 보다 보니까 참 신기하게도 양당 후보의 정책이 다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본 후보가 되셔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아마 경쟁 후보들이 제시했던 공약도 정리를 또 해서 새롭게 이제 발표를 하실 거고, 국민의힘도 새로 이제 후보가 되셨으니 아마 당에서 이제 정책 쪽에서 보완해 주는 거, 그다음에 경쟁 후보 쪽에서 좀 괜찮다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보완할 텐데, 좀 전에 이광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약이 다 똑같이 돼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약간 공약을 만들면서 감수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 지방에 살면 서울,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서울하고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죠. 대중교통은 그 서울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무엇인가? 복지시설 제일 잘 되어 있다는데 우리는 어떤 복지를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어떤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 대학은 망해가고 있고, 이런 상황, 그러니까 되게 절절한 상황인 거죠. 청주를 제외하고 나머지에서는 임신을 해도 아기를 낳을 데가 없는 이런 충북에서 지방자치 문제나 권력 분권에 대한 문제는 정말 이건 지역에 살 것인지 서울로 이사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굉장히 처절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얘기를 가만히 보고 있다 대통령 후보가 전혀 얘기를 안 하신다. 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고 하면 많이 서운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준비가 아직 많이 안 되셨으면 적어도 이런 절절함들이 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역위원장도 제일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이 왜 그런데? 아마 이제 본 후보가 되셨기 때문에 정책적인 건 훨씬 이제 세부적으로 강화될 거라고 보고요. 한 가지 지금 이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어느 당이나 양당이 다 대부분의 큰 공약들은 SOC 인프라에 대한 공약입니다. 심지어 국회를 11개 상임위를 이전한다 등등등에 대한 부분도 대부분 건설과 관련된 이런 인프라에 대한 부분인데, 제일 부족한 게 감성 말씀하셨지만 국민의 삶의 질, 지역민의 삶의 질, 어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속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공약들은 크게 표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당의 후보들께서 그런 부분, 질적인 부분을 더 섬세하게 강화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 교수님께 한번 여쭤본다면, 이제 아직 발표된 공약은 없지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향후 이제 충북 지역과 관련돼서
어떤 공약을 발표를 한다면 어떤 부분에 관한 언급이 있을 것 같은지 예상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이제 기존에 다 똑같이 인정하고 있는 광역철도 이제 청주 도심통과 특히 지하화 해서 부도심까지 개발 활성화되는 것들, 그다음에 그게 이제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을 감축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좋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똑같이 동의가 될 거고요. 오송 바이오, 오창의 이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한 산업적인 것도 비슷한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새롭게 만약에 참여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 충북 도내 모든 공약이, 또 이번 충청권 공약을 놓고 보면 다 충북의 청주 서쪽이에요. 지도를 놓고 보면 청주의 왼쪽 서편이에요. 그러면 이건 지역 내 불균형도 또 굉장히 심화되는, 이번에 발표된 산업 생산을 봐도 다 청주 서편의 4군데, 우리 11군데 충북 시군 중에서 4군데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지역의 주민들 삶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공약을 저는 더 추가로 건의하고 싶습니다. 각자 입장 있으시겠지만 이제 우리 지역에서 봤을 때 어떤 후보가 좀 더 유리하겠다, 좀 이런 어떤 판단을 해본다면 좀 난감하시겠. 물론 각 당에서야 당연히 우리 당의 후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어떤 면에서 좀 어필을 해본다면은 우리 지역 입장에서 어떨까요? 저는 이제 같은 그 지방자치단체를 성남시도 청주 규모의 성남시도 운영을 해보셨고 경기도 전체도 운영을 해보신 상황이라서 어떻게 할지를 지방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고 거기에 동의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컨대 성남에 사는 사람들하고 청주에 사는 사람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다릅니다. 거기 있는 분들보다 여기가 4살이 더 빨리 돌아가십니다. 건강 수명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 7년 차이가 날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환경이나 이런 거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안 좋고, 걷는 길이나 뭐 자전거 길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대중교통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복지나 이런 시스템도 굉장히 이미 발현해서 보여준 사례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충북 전체가 지금까지는 산업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막 노력해 왔었던 과정인 것 같아요. 이거는 민주당의 단체장들이 많으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관광산업이나 문화산업으로의 전환들이 지금이라도 준비가 좀 돼야 되겠다는 제안을 대통령이 그 후보에게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충북에는 천들이 되게 많은데 뭐 남한강이라든가 뭐 금강이라든가 혹은 뭐 미호천이라든가 각종 천들이 많은데 대부분이 물이 좀 더럽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좀 손을 봐주시는 이런 얘기를 언젠가 시간이 되면 좀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충북의 입장에서 어느 후보님이 더 유리한 후보냐 참 가늠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큰 틀의 것이 요즘같이 이제 복잡 다단화돼 있고 광역화돼 있고 이런 시대적인 걸로 보면 아마 대통령이 큰 틀의 철학에 대한 것만 정립이 돼 있으면 디테일에 대해서는 아마 전문가들을 써서 충분히 다 잘 하실 겁니다. 아까 제가 인정드렸듯이 그 이재명 후보가 한 일, 어떤 해원 업적, 실적을 갖고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후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각 개별 지역으로 내려갔을 때의 디테일은 철학을 갖고 원칙을 갖고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잘 위임해서 쓰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 걸 확고하게, 그래서 큰 틀에 공정, 정의 이런 걸 실현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아랫단에 각 지역에 내려가는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두 분이 참 너무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또 굉장히 공방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시간이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간단하게 대선 후보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은 간단하게 한마디씩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후보가 승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오늘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필코 이길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민들 마찬가지로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 시대 정신, 공정과 정의 그런 부분에서 큰 틀에서 먼저 실현이 돼야 이후 지역도 바뀐다라는 생각, 과연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꼭 지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대선이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의 대선 후보가 확정된 만큼 각 당에서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를 펼치게 되었는데요.
각 후보 개인에 대한 검증은 물론 각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세울지 그리고 그 공약이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펼쳐질 대선 레이스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공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